자, 오늘은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정말 기가 막힌 외교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물 하나 가지고 싸운 게 어떻게 한민족의 미래까지 결정하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분쟁에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고대 외교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우물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두 권력자가 물이라는 정말 핵심적인 자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은 아브라함, 그냥 타향살이하는 이주민이죠. 다른 한쪽은 아비멜렉, 군대까지 거느린 이 지역의 왕입니다. 딱 봐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 뒤에 엄청난 존재가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왜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폭력으로 빼앗아갔거든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판을 뒤집고 기가 막힌 법적 승리를 거머쥐는지 한번 보시죠. 이 협상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머리싸움이 대단합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충성을 맹세하라고 요구하죠.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덥석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 종들이 내 우물 뺏어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순서예요. 먼저 맹세에 동의해버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와서 그럼 없던 일로 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평화적인 해결책으로 갈 수밖에 없게 판을 짜버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조약 체결 과정을 보면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주고 공식적인 언약을 맺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별히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영수증이자 계약서인 셈입니다. 이 7마리 양이 바로 이 우물은 내 것이다 라는 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요즘처럼 서류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물증이 곧 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대화와 행동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과연 누가 진짜 갑이었을까요? 물론 아비멜렉에겐 군대가 있었죠. 물리적인 힘은 그가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왕, 아비멜렉 본인 입으로 인정한 신적인 권위였던 겁니다. 이걸 보면 창세기 21장의 구조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아들 이스마엘 이야기랑 이 우물 이야기가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스마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가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우물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능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협상가로 변신하죠. 똑같이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인공의 역할이 180도 뒤집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구성이죠? 자, 여기서 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해온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원래 하나의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아주 정교하게 하나로 합쳐진 걸까? 하는 질문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선물도 그냥 양과 소를 줬다고 했다가 또 7 암양 새끼를 따로 줬다고도 하죠. 장소 이름의 유래도 2가지로 설명되는 것 같고요. 학자들은 이런 반복, 이걸 이중 기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마도 원래는 따로 전해져 내려오던 2개의 이야기를 후대의 편집자가 하나로 합치면서 생긴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퍼즐의 열쇠가 바로 이 장소의 이름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정말 기가 막힌 말장난인데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숫자 7도 되고 맹세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7마리 양의 우물이란 뜻도 되고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두 가지 핵심, 즉 선물과 맹세를 이 이름 하나에 절묘하게 다 담아낸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치열했던 협상, 이 맹세가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힘없는 나그네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그는 그 땅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영구 거주자가 된 거죠. 이건 그냥 우물 하나 오든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보장받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는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바로 에셀 나무를 심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건 뭐겠어요? 나 이제 여기 잠깐 있다 갈 사람 아니다.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겠다 하는 선언인 거죠. 예배 장소까지 세웠다는 건 이곳이 이제 그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우물 하나를 둘러싼 이 맹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서로의 힘과 필요를 정확히 인정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인 약속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